안녕하십니까. 네. 대리하고 있었죠. 네, 87페이지 할 차례입니다. 자신이 직접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타인을 통해서 계약을 하는 형태가 대리라 그랬죠. 갑이 을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을이 갑수의 땅을 매각을 하는 뭐 이런 형태가 대리라 그랬습니다. 네. 이때 요 을의 계약이 을의 행위가 갑에게 유효가 되려면 법률 행위의 일반적인 유효 요건, 목적의 확정성 같은 것들 그런 건 당연히 갖추고 엔드 두 개가 더 특별하게 필요하다. 을에게 뭐가 있어야 되고 대리권 그리고 을의 병과 대리행위라는 걸 해야 갑에게 권리와 의무가 생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 대리권과 관련해서 총 6가지를 봤죠. 대리권의 뜻, 대리권의 발생 원인, 그다음에 중요한 게 대리권의 범위, 그리고 대리권의 남용, 또 중요한 거 대리권의 제한, 마지막으로 대리권 소멸 사유.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을에게 정상적인 대리권이 있다. 그 을이 그 대리권을 가지고 갑수의 땅을 매매하는 계약을 해야 될 텐데요. 요 을이 갑수의 땅을 매매하는 계약을 할 때 대리행위 형태로 해줘야 갑에게 유효가 됩니다. 자, 이때 대리행위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 방식의 문제가 당연히 생기겠죠. 대리행위를 어떤 식으로 해줘야 되는가? 그걸 우리 민법이 규정해놨습니다. 114조. 두 번째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거나 이건 다 갖췄어요. 근데 요 행위가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일반적인 유효 요건을 못 갖추는 경우도 당연히 생길 수 있죠. 목적이 확정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뭐 허위 표시가 있다거나 사기나 강박 같은 게 분명히 있을 수 있지요. 이런 걸 대리행위의 하자라고 하게 되고요. 그 대리행위의 하자 여부를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가에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사기 강박 같은 경우 우리 사기 강박을 당한 사람은 그 계약을 취소할 권리가 생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누가 사기 강박을 당해야 취소권이 생기는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걸 대리행위의 하자라고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일반적 유효권 중에서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당사자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그런데 요 경우에 당사자가 누구냐? 갑하고 병이에요. 그죠? 을은 당사자의 대리인입니다. 근데 당사자가 직접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을 하니까 대리인이 어떤 능력이 필요한가?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죠? 대리인의 능력이라고 해서 원래 당사자가 직접 계약을 하면 당사자가 능력이 있어야 돼.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그런데 대리는 당사자가 직접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대리인이 하니까 그 대리인이 어떤 능력이 필요한가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게 117조의 문제죠. 총 이렇게 대리행위는 3가지 테마가 나오게 됩니다. 대리행위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대리행위에 하자가 있다는 게 어떤 의미고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대리인은 어떤 능력이 필요한가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먼저 87페이지 하단에 보면 대리행위의 뜻이 나와 있어요. 타인을 위하여, 즉 본인을 위해서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것, 그게 대리행위죠. 그죠? 즉 본인을 위한 대리인의 법률행위, 이걸 대리행위를 한다. 그거를 다음 페이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 114조 1항에 보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즉 을이 병하고 계약을 할 때, 이 계약은 나를 위한 계약이 아니라 본인을 위한 계약임을 밝혀라. 그래야 대리행위가 된다. 이건 당연한 거죠. 병의 입장에서는 이 땅이 누구 땅인지, 누가 매도인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밝히라는 거예요. 그거를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을이 병하고 계약을 할 때 을 자신이 아닌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면 그 효과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 항을 보면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 대한 제3자의 의사표시에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3자는 요 상대방을 말해요. 1항은 대리인이 의사를 표시하는 거고요. 2항은 상대방의 의사를 표시하고 그걸 대리인이 수령하는 거예요. 그죠? 조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1항은 대리인 을이 병에게 의사를 표시하는 거고 2항은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의사를 표시하고 대리인이 그걸 수령하는 거예요. 그죠? 결국 1항은 능동대리고 2항은 수동대리가 되는 거예요. 자, 이때 능동은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을 표시하는 거고 수동은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현명의 주체라고 부르게 됩니다. 즉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것을 현명이라고 하는데요. 그 현명을 누가 해야 되는가를 114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문 이제 그렇게 확인하고 1번의 현명의 뜻,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것을 현명 또는 대리 의사 표시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 밑줄 그어져 있는 거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다는 것은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익이 되든 불이익이 되든 따지지 않고 그 계약의 효과, 권리와 의무를 본인에게 귀속시키겠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다만 2번 모든 대리 행위를 다 현명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현명을 하지 않아도 대리 행위가 되는 경우가 있다.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아도 대리 행위가 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보통 나옵니다. 하나가 상행위라고 해서 계약 당사자 중 어느 한쪽 또는 양 당사자가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인일 때 그런 걸 상행위라고 합니다. 상행위는 특징이 뭐냐 하면 동일한 당사자와 수차례 반복적으로 계약을 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따라서 이럴 때는 굳이 현명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또 하나가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이라고 남편이 부인이 남편의 일상가사, 즉 의식주와 관련된 계약을 체결할 때도 현명을 할 필요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현명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에 현명의 주체가 나왔죠. 누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되는가? 능동은 대리인이 하고 수동은 상대방이 하죠. 보통 우리 지난번에 능동 대리권의 범위 속에는 수령 대리권이 포함된다 그랬죠. 그래서 보통 능동 대리와 수동 대리를 따로 구별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구별해야 되는 게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요놈입니다. 현명의 주체, 능동과 수동을 구별하자. 그 다음에 4번에 현명의 방법이라고 되어 있죠.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표시하는가? 분류식입니다. 구두로 해도 되고 서면으로 해도 되고. 즉 을이 병하고 계약을 할 때 나는 갑의 대리인이다. 말로 할 수 있죠. 이 땅은 갑소의 땅이다. 나는 대리인에 불과하다. 또는 갑이 써준 위임장을 보여줘. 어떤 식으로든 타인을 위한 행위를 밝히기만 하면 현명은 한 것이 됩니다. 그게 4번의 양가로 1번이죠. 현명할 때 일정한 방식을 갖출 필요가 없다. 꼭 갑의 대리인, 대리인, 나는 대리권이 있어, 대리권 이런 표현을 반드시 써야 될 필요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위에서 두 번째 줄 위임장 제시라는 게 나와 있어요. 아주 중요하죠. 그 위임장 제시는 밑으로 쭉 내려가면 양가로 4번에 관련 판례가 있습니다. 을이 병하고 계약을 할 때 갑이 써준 위임장을 보여줬어요. 이 위임장을 보여주는 것 이게 현명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미 위임장을 제시해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했기 때문에 계약서에는
계약서에는 본인의 이름만 쓰고 본인의 도장만 찍은 경우 또는 대리인 자신의 이름만 기재하고 대리인 자신의 도장을 찍은 경우라 하더라도 이미 뭘 통해서 위임장 제시를 통해서 현명을 했기 때문에 이건 대리행위로 봐야 한다. 대리행위로 봐야 한다. 을의 입장에서 갑을 대리해서 매매를 하는 거지 을이 매도인으로서 타인 물건을 매매한 거로 봐서는 안 된단 말이죠. 판례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임장 제시가 대표적인 현명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가로 2번과 양가로 4번의 판례 그 두 가지만 좀 체크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반면에 맨 밑에 가면요 현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가 나와 있어요. 자, 현명을 하지 않았다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을이 병하고 계약을 할 때 을이 갑으로 행세하는 경우 있을 수 있죠. 을이 병한테 내가 갑이다 이렇게 하는 경우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가 을이 병과 계약을 할 때 이 땅이 내 땅이다 자기 땅인 양 계약을 하는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을이 병과 계약을 하면서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이건 누구의 계약이에요? 을 자신의 계약이 되겠죠. 그래서 조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의사표시는 을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즉 을이 계약 당사자가 된다. 당연하죠. 근데 예외가 있어요. 을이 이렇게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상대방이 작두를 타. 그래서 이미 알아. 작두 타는 상대방을 위한 조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을이 현명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대리행위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다시 전조, 즉 114조 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자, 114조 1항 왼쪽 맨 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직접 본인에서 효력이 생긴다. 아, 대리행위로 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예전에 이렇게 지문이 나온 적이 있어요. 을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에게 효력이 생길 여지가 없다. 틀렸죠. 여지는 있죠. 어떤 경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대리행위 방식과 관련된 114조와 115조 조문을 철저하게 이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115조는 한 장을 넘기면요. 원칙 뭐라고 돼 있어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으로 표시하지 않았다. 어떤 경우에 본인의 이름을 도용하거나 을이 병에게 내가 갑이오라고 하거나 또는 자기의 이름으로만 했다. 즉 이 땅은 내 땅이다 라고 매각을 한 경우를 말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대리행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게 원칙이죠. 다만 관련 판례 박스 3번을 보면 대리관계를 표시하지 않고 마치 을이 갑인 양 행세했다라고 돼 있죠. 즉 갑의 이름을 도용했죠. 그러면 대리행위다 아니다? 아니야. 대리행위는 아닌데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대리행위를 유추 적용해서 대리행위는 아니지만 대리행위를 유추 적용해서 본인에게 유효가 된다라고 한 판례가 예외적으로 있어요. 그게 관련 판례 3번이에요. 예외적으로 있단 말이죠. 그래서 대법원 판례든 헌법재판소 결정이든 웃긴 것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이 사람을 짜증나게 하는 거예요. 을이 갑의 이름을 도용했다면 대리행위가 아니고 대리행위가 아니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극히 예외적으로 상대방 병을 보호하려고 할 때는 이렇게 대리행위는 아니지만 본인에게 효력이 미친다라고 판결하는 경우도 왕왕 있단 말이죠. 그런 건 이제 예외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판례를 믿지 마시고 아 그런 경우도 있겠구나. 그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밑으로 쭉 내려가면 4번 다만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것도 비슷한 취지인데요. 지금 을이 갑으로 행세해서 팔았어요. 대리행위가 아니죠. 이런 것들을 싸잡아서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라고 말을 해요. 갑에게 당연히 효력이 없어요. 그게 원칙이에요. 이때 갑이 추인을 할 수 있다. 갑이 추인할 수 있다. 권한자나 권리자가 추인을 할 수 있어. 그런데 요 추인은 규정이 없어요. 규정이 없는데도 굳이 우리 대법원이 무권대리, 나중에 볼 겁니다. 무권대리 추인 규정을 유추해서 본인은 추인할 수 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크게 두 가지. 을이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다. 원칙 갑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다만 그거를 좀 조화롭게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향으로 간다. 하나는 예외적으로 갑에게 효력이 있다 라고 처리하는 경우하고, 또 하나는 갑이 추인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갈래로 예외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반면에 오른쪽 예외에 보면 이건 아예 상대방이 대리행위란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이렇게 되겠죠. 그럴 때는 다시 유효한 대리행위가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대리행위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예외적으로 그런 식으로 대리행위의 방식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가 오른쪽 대리행위 하자라고 되어 있죠. 116조 1항을 보면 의사 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사의 흠결이 뭐죠? 비진의 표시, 허위 표시, 착오. 그 다음에 사기 강박. 하자 있는 의사 표시. 알았다. 악의 과실로 알지 못했다. 선의 과실. 이런 걸로 요 행위가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서 병이 을에게 비진의 표시를 했다. 병이 을에게. 비진의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죠. 다만 상대방이 진이 아니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가 되죠. 자, 여기서 상대방이 누구냐 말이죠. 을이냐 갑이냐. 누가 상대방이에요? 다시 한번, 병이 을에게 비진의 표시를 했어요. 비진의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해요. 그런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무효가 됩니다. 자, 여기서 병의 상대방이 누구예요? 갑이죠. 병이 매수인, 매도인은 갑이니까 병의 상대방은 갑이야. 그런데 병이 누구한테 비진의 표시했어요? 을. 그러니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무효가 된다를 적용할 수가 없다는 문제가 생겨요. 그죠? 갑에게, 상대방 갑에게 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116조 1항을 만들어서 선악, 과실유무, 누굴 기준해라? 을을 기준해라. 상대방 갑이 아니라. 그래서 병이 을에게 비진의 표시를 했고, 상대방 갑이 아닌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가 된다. 이렇게 처리해라. 그게 116조 1항의 취지가 됩니다. 즉, 이 대리행위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 그럴 때 그 하자가 누구에게 있는가를, 그 기준을 누구를 기준 삼아라? 대리인을 기준 삼아라. 사기를 당했다. 대리인이 사기를 당해야 갑에게 취소권이 생긴다. 차고 대리인의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고 대리인이 그걸 모르고 있어야 착오가 된다. 선악, 과실 다 누굴 기준? 대리인 기준. 그래서 116조 1항이 구체적으로 적용된 게 밑에 2번 판단 기준, 양가로 1번, 동그라미 2번, 로마자 반가로 1번.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당해야 본인에게 취소권이 생기고, 두 번째,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대리인의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해야 착오가 될 수 있고, 세 번째, 이건 우리가 이중매매에서 봤죠? 을병이 제2매매가 있었다. 근데 제2매수인 갑이 아니라 제2매수인의 대리인이 적극가담을 했다면, 즉 적극가담 여부도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해라. 대리인이 적극가담을 했다면 설령 제2매수인 본인이 적극가담을 한 적이 없다 하더라도
대리인의 적극가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대리인에 의한 제2매매는 반사회 질서 행위가 된다. 이런 식으로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거. 그 로마자 반가로 1번, 반가로 2번, 반가로 3번. 세 가지는 꼭 116조 1항과 관련해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됐죠? 그런데 이렇게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라가 원칙인데 예외가 있더라. 예외는 누굴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본인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본인. 그 본인을 기준으로 하는 게 두 가지인데 아직 넘기지 마시고 110조 2항 요거 우리 지난번에 안 했어요. 좀 어려워서. 자, 110조 2항을 이해해 봅니다. 110조 2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특정한 범죄 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자, 일을 맡겼어요. 매매 등을 맡겼어. 그게 위임이에요.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따라. 자, 갑이 을에게 땅을 뭐 팔아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뭐까지 했다? 지시까지 했어요. 이래라 저래라. 원래 대리는요, 대리인한테 맡기는 거예요, 전적으로. 따라서 맡기고 나서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면 안 돼요. 지시를 하게 되면요, 을은요, 대리라기보다는 뭐에 가까워져요? 사자에 가까워져요. 심부름꾼에 가까워져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본인이 일일이 지시를 했다면 그때는 본인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조문이 거지 같아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원래 이렇게 매매를 했어요. 근데 병이 비진이 표시를 했어.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가 되잖아요. 을을 기준으로 하잖아. 그죠? 근데 반대의 경우 생각해봐요. 갑은요, 병의 비진을 알았어요. 근데 을은 전혀 몰랐어요. 그럼 을을 기준으로 하니까 병의 비진은 유효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결국 갑은 이렇게 주장할 수 있죠. 나는 병 네가 비진임을 알았지만 을이 보다 선이 잦냐라고 요거를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대리인을 기준한다는 건 이런 상황에서 갑은 악의지만 을은 선의인 경우 갑은 뭘 주장할 수 있다? 선의를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반대를 생각해 봅니다. 갑이 지시했어요. 병이 비진이 했어요. 갑은 알았어요. 을은 몰랐어요. 대리인을 기준하면 이렇게 주장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본인 기준하면 이거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겠죠. 그게 116조 2항이에요. 본인은 자신이 알았다. 몰랐지만 과실이 있다. 근데 대리인은 부지 몰랐다. 원래 대리인 기준하면 주장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본인을 기준하니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게 116조 2항이죠. 조문이 좀 어렵죠? 그래서 116조 2항이 적용되는 경우 116조 2항이 적용되는 경우 첫째, 갑이 지시했어. 그죠? 두 번째, 본인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 대리인은 몰라, 부지야. 요 경우에 본인은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본인은 악의가 된다. 요렇게 되겠죠. 요 경우에 116조 2항이 적용되는 겁니다. 여기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다음 페이지. 양가로 2의 예외 동그라미 2번. 대리인의 행위가 불공정한 행위가 됐을 때 피해자가 본인이잖아요. 그죠? 근데 불공정한 행위가 되려면 피해자는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해야 되는데 피해자가 직접 계약을 한 게 아니라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을 했으니까 대리인이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 대법원이 궁박 여부만은 누굴 기준해라? 본인 기준해라. 궁박했는지 여부만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해라. 뭐 그렇게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리행위 하자가 있을 때 원칙이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거. 다만 예외적으로 본인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 특히 그 중에서 116조 2항 조문을 잘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116조 2항.
자, 마지막이 네 번째, 대리인의 능력이 나왔습니다. 자, 대리인의 능력. 자, 을이 병하고 계약을 할 때 원래 법률행위 당사자는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권리 능력은 살아있는지의 문제라 그랬어요. 그래서 권리 능력은 별 문제가 안 된다 그랬어요. 살아있으니까 계약을 했겠죠. 자, 문제는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인데요. 을이 갑을 위해서 대리 행위를 할 때 이 땅을 누구에게 얼마에 팔 건지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죠? 결정을 해야 되잖아. 판단하고 결정하는 걸 뭐라 그래요? 의사 능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대리는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되죠. 당연한 거예요. 문제가 행위 능력입니다. 근데 117조에서 뭐라고 해놨어요?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조문 암기하셔야 돼요. 가끔 의사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슬쩍 글자 바꿔서 조치합니다. 의사 능력이 아니라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습니다. 자, 어떤 의미 보겠습니다. 갑이 미성년 을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해서 을이 매매를 했다. 그런데 미성년자는 제한능력자고 제한능력자가 계약을 할 때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을이 어찌됐건 병하고 매매 계약을 하니까 을의 부모 동의가 필요한가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미성년자와 같은 제한능력자가 계약을 할 때는 법정 대리인 동의를 받도록 돼 있으니까 이것도 을이 계약을 하는 거니까 을의 부모 동의가 필요하냐의 문제가 생기는데 잘 보면 을이 자신의 땅을 파는 게 아니라 갑수의 땅을 대신 팔아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갑수의 땅을 매매할 때 을의 부모 동의가 필요한가의 문제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필요하다, 필요 없다. 당연히 필요 없죠. 즉 제한능력자가 계약을 할 때 부모 동의 받으라는 건 자기 자신의 계약을 할 때 동의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경우에는 을이 을을 위한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갑을 위한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을의 부모 동의는 필요가 없다 말이죠. 그래서 마련된 게 117조예요. 즉 대리는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가 무슨 뜻이냐? 첫째, 대리인이 제한능력자고 그 제한능력자인 대리인이 대리행위할 때는 그 제한능력자인 대리인의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 결과 이 대리행위는 을의 제한능력을 이유로, 즉 을이 부모 동의를 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뜻이죠.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원래 제한능력자, 미성년자 같은 제한능력자가 부모 동의 없이 계약을 하면 그 계약은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동의가 필요 없으니 취소할 수 없다가 되겠죠. 117조 의미가 그런 거다. 다만 조심할 게 이거는 다르다. 갑하고 을이 수수료 계약을 했다. 수수료 계약. 위임 계약 같은 거. 이거는 대리행위가 아니죠. 을 자신의 계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을이 갑하고 수수료 계약을 할 때는 부모 동의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필요하단 말이죠. 을이 갑을 위해서 대리행위 할 때는 부모 동의를 안 받아도 되지만 을이 갑하고 수수료 계약을 했다. 이거는 대리행위가 아니라 을 자신의 계약이지 않냐. 그러니까 당연히 부모 동의를 받아야 되고 만약에 이거는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이건 뭐 할 수 있다. 이건 취소할 수 있다가 되겠죠. 이렇게 나눠서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117조 조문 꼭 기억하시고 서설 한번 읽어보시고 오른쪽 2번 이게 핵심이죠. 대리는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이 뜻이 뭐냐? 양가로 2번이 포인트가 되죠. 단 양가로 3번. 대리인과 본인 사이의 계약, 즉 원인 관계는 대리행위가 아니니까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받지 않았다면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 2번의 양가로 2번과 양가로 3번 요거를 꼭 구별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정상적으로 대리권이 있고 정상적으로 대리행위가 있었어요. 그럼 그 결과는 누구한테 귀속이 돼요?
갑에게. 어떻게? 직접. 을을 통해서 귀속이 되는 게 아니라 직접.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을이 병으로부터 돈을 받았어요. 직접 누가 받은 거다? 갑이 받은 거다. 따라서 을이 갑에게 돈을 갖다 주지 않고 횡령을 했다 하더라도 이미 갑은 돈을 받은 거니까 갑에게 효력이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대리행위의 효과 전부 본인에게 귀속이 되는데 주된 효과뿐만 아니라 여기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각종 효과, 취소권, 해제권, 책임, 손해배상 등등등 전부 다 누구한테 귀속이 된다? 본인에게 귀속이 된다. 그것도 직접.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대리행위할 때 병이 을을 사기쳤어. 취소권은 누구한테 생겨요? 갑에게 생겨요. 계약을 취소할 권리는 누구한테 생긴다? 갑에게 생긴다. 따라서 을은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지난주에도 봤죠? 계약 체결 대리권 속에는 해제권이 있다 없다? 없다. 해제권은 누구한테 생긴다? 갑에게 생긴다. 아까 114조에서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각종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이 됩니다. 판례도 마찬가지죠. 원상회복도 누구한테? 원상회복도 누구한테? 본인에게 생기는 거예요. 보세요. 병이 을에게 돈을 줬어요. 근데 을이 갑에게 돈을 안 갖다 줬어. 계약이 해제됐어. 돈 돌려줘야 되죠. 누가 돌려줘야 돼? 갑이 돌려줘야 돼요. 을이 돈을 받는 순간 갑이 받은 거하고 똑같으니까. 원상회복도 누가 해야 된다? 갑이 해야 된다. 이렇게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효과는 본인에게 직접 귀속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에 보면 본인의 능력의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본인은 계약을 하지 않으니까 본인은 권리 능력 당연히 있겠지만 의사 능력이나 행위 능력은 필요가 없겠죠. 당연한 거예요. 조심할 거는요. 본인은 의사 능력이나 행위 능력이 필요 없다라는 것은 언제 적용이 되냐? 대리인이 대리행위 할 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을이 갑을 위해서 병과 계약을 할 때 갑은 의사 능력도 필요 없고 행위 능력도 필요 없다. 당연하죠. 을이 병하고 계약할 때 갑은 술 먹고 만취 있어도 상관없단 말이죠. 갑이 결정하는 게 아니니까. 다만 을이 병과 이런 대리 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 갑이 을에게 수권 행위를 할 때, 갑과 을 사이에 원인 계약을 할 때, 이때는 당연히 갑은 의사 능력도 있어야 되고 행위 능력도 있어야 되겠죠. 이건 당연하죠. 갑 자신의 행위를 할 때는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의사 능력이나 행위 능력이 필요 없다라는 것은 어디에 적용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을이 갑을 위해서 병과 대리 행위를 할 때, 그때 본인은 의사 능력도 필요 없고 행위 능력도 필요 없다. 뭐 이런 의미로 본인의 능력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의 양가로 1번 뭐 그 정도 읽어주시면 되겠지. 자, 여기까지가 대리권, 대리행위에 관련된 겁니다. 뭐 딱히 어렵진 않죠. 나는 1도 이해도 안 된다. 그건 아니죠, 그죠? 조금만 이해가 되시면 돼요. 자, 암기는 나중 문제고요. 자, 여기 이제 대리권, 대리행위고요. 그 다음에 조금 독특한 놈이 하나 나오죠. 복대리라고. 이거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 복대리는 일단 그 복대리의 뜻하고요. 그 특징을 정확하게 이해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조문 120조부터 123조까지 조문을 이해 암기 또 해주셔야 돼요. 단독으로 잘 나옵니다. 자, 뜻을 생각해 볼게요. 갑이 을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수권행위죠? 뭐라고 부탁을 했어요? A 토지 매각을 의뢰했어요. 이게 수권행위예요. 그런데 을이 갑수의 땅을 매각을 하지 않고 다시 병에게 부탁. 그래서 병이 A 토지를 매각. 이런 경우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때 병 누구의 부탁을 받았어요? 대리인의 부탁을 받았죠. 누구 땅을 팔았어요? 갑수의 땅을 팔았죠. 결국 병은 대리인의 부탁을 받은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되죠. 그죠? 그림으로 이해하시자 말이죠. 을의 부탁을 받았는데 갑수의 땅을 팔았으니까 을의 부탁을 받은 갑의 대리인, 대리인이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죠. 만약에 병이 갑으로부터 부탁을 받았다. 그럼 이건 그냥 대리죠. 그냥 대리가 될 거야. 그래서 대리인이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 요거를 복대리라 하자. 뜻이 일단 그렇습니다. 갑이 이렇게 부동산 매각 대리권을 소유했는데 을에게 사정이 생겨서 을이 병을 갑의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병이 대리 행위를 통해서 갑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와 같이 대리인이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을 복대리라고 하게 됩니다. 자, 특징을 생각해 봅니다. 자, 을이 병에게 부탁을 해요. 수권행위죠. 그죠? 대리인의 수권행위, 요거를 복임행위라고 부르는 거예요. 대리인의 수권행위. 본인의 수권행위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대리인의 수권행위를 복임행위라고 부르는데 요거 대리행위다 아니다? 이거 대리행위 아니죠? 을의 대리행위예요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대리행위여야 되죠 이게. 을이 땅을 팔면 그게 대리행위가 되겠지만 을이 병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이건 대리행위가 아니죠. 을 자신의 수권행위가 되는 거야. 따라서 이거 누구 이름으로 해야 돼요? 을 자신의 이름으로 해야죠. 본인을 위한 것임을 밝히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을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밝히는 순간 대리행위가 돼버린단 말이죠. 결국 을이 병을 선임하는 행위는 을의 대리행위가 아니라 을의 수권행위니까 을 자신의 이름으로 을 자신의 이름. 대리행위는 누구 이름으로 해야 돼요? 갑의 이름으로 하는 거죠. 이게 현명이잖아요.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 이퀄 갑의 이름으로. 모든 결과는 갑에게. 그게 수권, 대리행위예요. 근데 이건 대리행위가 아니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한다? 을의 이름으로. 자, 여기서 을의 이름으로 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책임지겠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을이 병한테 갑수의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 병이 꺼려 하겠죠. 나중에 갑이 나한테 뭐라 그러면 어떡하냐? 이때 을이 뭐라고 한다? 내가 책임진다. 요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특징의 1번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누구의 이름으로 선임한다?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다. 이때 을이 을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다? 병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복대리는 대리인이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 이렇게 되는 거죠. 대리인이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 자, 2번 오른쪽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그죠? 자, 본인의 대리인이니까 보세요. 병이 정하고 A 토지를 매매할 때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돼요? 을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돼요? 당연히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되죠. 대리행위가 되려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되는데 병의 입장에서 본인이 누구예요? 갑이란 말이죠.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되죠. 을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면 큰일 나죠. 대리행위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본인의 대리라는 거 잊지 말자. 오른쪽 2번. 3번. 을이 병을 선임했다 하더라도 을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병의 대리권의 근거가 을의 대리권이에요. 따라서 을이 병을 선임했다 하더라도 을의 대리권을 소멸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도 아주 잘 나오죠. 을이 병을 선임했다 하더라도 을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을의 대리권과 병의 대리권이 병존하는데 이때 병의 대리권은 을의 대리권으로부터 새끼친 거죠. 그래서 병의 대리권은 을의 대리권에 종속을 하게 됩니다. 종속. 자, 이 종속이 두 가지예요. 하나가 범위. 을의 대리권의 범위에 종속을 합니다. 그 말은 을의 대리권의 범위를 넘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당연한 거고요. 두 번째, 의뢰 대리권의 존재 종속을 한다는 말을 쓰는데요. 의뢰 대리권이 존재 종속한다는 건 의뢰 대리권이 소멸하면 병해 대리권도 소멸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의리병을 선임하더라도 의뢰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걸 전제로 병해 대리권은 의뢰 대리권에 종속한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 범위 및 존재 종속한다. 그래서 그 결과 병해 대리권의 범위는 의뢰 대리권의 범위보다 커서는 안 된다. 같거나 작아야 한다. 두 번째, 의뢰 대리권이 소멸하면 병해 대리권도 소멸한다. 이렇게 될 겁니다. 네 번째, 병은 대리인의 숙권행위를 통해서 대리권이 생기니까 언제나 임의 대리인 이렇게 되죠. 복대리는 언제나 임의 대리인. 법정 대리인이 선임을 하든 임의 대리인이 선임을 하든 복대리권은 대리인의 숙권행위를 통해서 발생하니까 언제나 임의 대리인 이렇게 되겠죠. 언제나 임의 대리인. 그죠? 이렇게 복대리 특징인 1, 2, 3, 4 이 네 가지는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문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을은 책임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떤 책임을 지냐를 규정해야 돼요. 두 번째, 을은 어떤 경우에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가도 규정을 해놔야 되죠. 그걸 미리 규정해놔야 을이 함부로 복대리인 선임 못하도록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특징받고 세 번째, 대리인은 어떤 경우에 복대리인을 선임하는가, 복인권. 그 복대리인의 행위에 대해서 대리인은 어떤 책임을 지는가, 이걸 규정을 미리 해둘 필요가 있단 말이죠. 복인권 및 책임이라고. 이 복인권 및 책임은 별거 아닙니다. 을은 어떤 경우에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그 복대리인의 행위로 본인에게 손해가 생기면 을은 어떤 책임을 어떻게 지는가의 문제를 미리 규정을 해둘 필요가 있는데 이 규정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둘이 뭉술이하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조문 자체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120조부터 122조까지가 있는데 120조와 121조는 임의 대리인의 복인권 및 책임이고요. 122조는 법정 대리인의 복인권 및 책임과 관련된 규정입니다. 자, 먼저 법정 대리가 나왔죠. 맨 밑에 122조. 법정 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러이러한 경우 그 책임으로를 가로를 치면 그냥 법정 대리인은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경우에?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다른 별다른 이유가 없어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돼 있구나. 즉 무제한 복인권이 있구나. 다만 그 책임으로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무조건 책임을 져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법정 대리인은 무제한 복인권과 무제한, 무조건, 무과실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단서에 뭐라고 해놨냐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미성년자의 부모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했을 때는 전조, 일항에 정한 책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22조에서 바라본 전조는 121조죠. 그 121조 1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란 선임을 잘못하거나 감독을 잘못했을 때 책임을 말하는 거예요. 즉 선임 감독상 과실 책임을 말합니다. 병의 행위로 갑에게 손해가 생겼는데 그게 을이 선임을 잘못했거나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발생해서 이럴 때 책임을 지는 게 선임 감독상 책임이라고 그럽니다. 원래 법정 대리인 무과실 책임이 있었잖아요. 그죠? 무조건 책임을 졌어야 됐잖아. 그런데 예외적으로 법정 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했을 때는 임의 대리인과 마찬가지로 무조건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선임이나 감독을 잘못했을 때만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법정 대리인의 책임을 감경시켜주는 사유 딱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게 됩니다. 부득이한 사유.
그 부득이한 사유가 뭔지 구체적으로 사안마다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게 법정 대리입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면 법정 대리인은 언제든지 복인권을 가지며 복대리 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손해를 입으면 과실 유무를 묻지 않고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법정 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복대를 선임했을 때는 임의 대리인과 마찬가지로 선임 감독상의 책임만을 지도록 하고 있더라. 자, 반면에 2번 임의 대리인 120조. 자, 임의 대리인은 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대리권이 법률 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법률 행위가 뭐였었죠? 본인의 수권행위. 본인의 수권행위. 본인의 수권행위를 통해서 대리권이 부여받았으니 임의 대리잖아요. 그죠? 그 임의 대리인은 마지막 복대리를 선임하지 못한다. 이게 원칙. 본인은 임의 대리인 을을 믿으니까 일을 맡겼어요. 그죠? 을이 그러니까 함부로 복대리를 선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의 대리는 대원칙이 원칙적으로 복대리를 선임을 못하는 거예요. 다만 가운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본인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선임 못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반대로 해석하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본인이 승낙을 하면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가 되겠죠. 그게 예외가 되는 거예요.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복대리를 선임하지 못하지만 단 예외적으로 본인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복대리를 선임했으니까 그 복대리인의 행위에 대해서 무조건 책임을 질 필요는 없지요. 그래서 121조 1항에서 선임 감독상 책임만 지도록 하는 거예요. 120조와 121조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게 원칙이죠. 그런데 121조 2항에 의하면 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때 본인이 지명을 하는 경우가 있대요. 지명. 의리병한테 가서, 의리갑한테 가서 내가 좀 부득이한 사유장이 생겼는데 복대리인 좀 선임하자. 근데 보통요, 여러분이 갑이에요. 을한테 일을 맡겼어요. 근데 을이 찾아왔어. 내가 요새 몸이 좀 안 좋아서 못할 것 같다. 다른 사람한테 내가 맡기면 안 되겠니? 을이 갑에게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맡길게. 내가 잘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러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만해. 너 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보통이죠. 그렇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상황을. 여러분이 을한테 일을 맡겼는데 을이 못한다 그래요. 그럼 하지 마. 이게 보통이에요. 근데 갑이 그래? 그럼 내가 지명한 애를 네가 선임해. 좀 이상하죠. 그게 2항이에요. 121조. 좀 이상한 상황이에요. 상황 자체가. 그러면 갑은 야, 너 하지 마.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맡길게가 아니라 그래? 그럼 내가 지명한 애를 선임해. 왜 이렇게 했을까, 갑은? 나중에 을한테 책임을 물으려고. 을에게 어찌됐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단 말이죠. 예? 잘 생각해 보시면 121조 2항을 왜 만들어 놨을까가 답이 나오게 됩니다. 갑이 지가 직접 병을 선임하면 병에게 아무런 책임을 묻지 못하고 을에게도 책임을 못 묻는단 말이죠. 그런데 을이 선임하면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까 지명만 지가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잔머리를 굴리는 갑. 그래서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책임을 엄격하게. 네가 지명했으니 을에게 독박 씌우지 말아라. 그래서 책임 요건을 엄격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뭐라고? 갑이 지명한 자가 불성실하거나 부적임해. 이게 첫 번째 요건. 그걸 대리인이 알고 있어. 그럼에도 갑에게 통지를 안 했거나 해임을 안 했어. 요럴 때만 을은 책임져라. 라고 을의 책임 요건을 아주 엄격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121조 2항의 취지가 됩니다. 그래서 121조 2항은 본인이 지명을 한 것을 전제로 선임은 당연히 누가 해요? 을이 합니다. 그래야 복대리가 되니까. 갑이 지명만 하는 거예요. 갑이 선임까지 해버리면 얘는 더 이상 복대리가 아니라 그랬어요. 갑은 지명만 해요. 을한테 죄를 선임해라 이렇게.
그리고 을이 선임을 하죠. 자, 요 경우에 요건 세 가지. 부적임 또는 불성실해야 돼. 두 번째, 을이 그걸 알고 있어야 돼. 세 번째, 그럼에도 을이 갑에게 통지를 안 했어. 또는 해임을 안 했어. 요럴 때만 책임을 지는 거예요. 즉 책임 요건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게 121조 2항의 취지가 됩니다. 이렇게 복인권 및 책임과 관련된 조문을 일단 철저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추가적으로 몇 가지. 조문 박스 밑에 양가로 2번. 부득이한 사유라는 것은 꼭 대리인에게 발생한 사유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본인에게 발생한 사유일 수도 있습니다. 대리인이 병원에 입원했어. 대리인에게 발생한 사유죠. 본인이 해외여행을 가서 본인과 연락이 안 돼. 본인에게 발생한 사유죠. 자, 이런 식으로 부득이한 사유는 대리인에게 발생한 사유일 수 있고 본인에게 발생한 사유일 수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본인의 승낙이라고 돼 있죠. 당연히 승낙도 의사표시니까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대법원이 대원칙이 하나 나와요. 어떤 원칙이 나오냐? 갑이 숙권행위를 하잖아요. 그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숙권행위 속에는 복대리인 선회에 관한 묵시적 승낙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봐요, 대법원이. 다시 한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숙권행위 속에는 복대리인 선임에 관한 묵시적 승낙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대법원이.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 뭐냐? 갑이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경우. 갑이 얘한테 일을 맡기면서 꼭 네가 해야 돼. 다른 사람한테 맡기면 절대로 안 돼. 이게 특별한 사정. 그게 없다면 숙권행위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 묵시적 승낙이 포함되어 있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게 대원칙입니다. 3번, 본인의 승낙은 원칙적으로 꼭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보세요. 승낙, 명시적 승낙도 되고 묵시적 승낙도 되죠. 그리고 다시 한번, 숙권행위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 묵시적 승낙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어려운 게 나와요. 우리 대법원에 의하면 명시적 승낙만 있을 때, 명시적 승낙만으로 복대는 선임할 수 있고 묵시적 승낙으로는 선임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묵시적 승낙도 되는데 예외가 있더라. 묵시적 승낙만으로는 복되는 선임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냐? 이 대리 행위가 대리인 자신의 직접 처리가 필요한 경우. 다른 말로 대리 행위의 성공 여부가 대리인의 개인적 능력에 좌우되는 경우. 대표적인 게 아파트나 상가 분양 대행 업무가 있습니다. 내가 상가 건물을 지었고 분양을 하려고 해요. 아무한테나 안 맡기죠. 분양 잘하는 사람한테 맡길 거예요. 즉 아파트나 상가 분양 대행 업무는 그 대행하는 사람, 대리인의 개인적인 능력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좌우가 된단 말이죠. 몇 팀 있죠? 대한민국의 유명한 분양업자들이 있어요. 어떻게 분양해요? 상가 같은 거 할 때. 가끔 보시잖아. 2층, 3층, 4층 병원 입점 확정. 에? 그럼 1층은 뭐가 나갈 가능성이 커? 약국. 5층부터 8층까지 학원 입점 확정. 그럼 1층은 편의점 이런 거. 그런 식으로 분양을. 전문적인 애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 대리인 자신의 직접 처리가 필요한 경우, 대리인의 개인적 능력에 따라 성공 여부가 좌우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무슨 승낙이 있어야만, 명시적 승낙이 있어야만 복대를 선임할 수 있게 됩니다. 판례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오른쪽을 보면요, 3번 판례가 있습니다. 3번 판례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대리의 목적인 법률행위 성질상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이게 원칙이죠. 이럴 때는 묵시적 승낙으로 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수권행위 속에 묵시적승낙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그런데 오피스텔 또는 아파트 분양 업무는 그 성질상 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분양 사업의 성공 여부가 결정되므로 대리인의 처리가 필요하죠. 다시 말해서 이 사무 처리, 분양 대행 업무 처리의 주체가 별로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어우, 그지 같아. 말 그지 같아. 예. 요건 좀 이해를 하셔야 돼. 아주 어렵지만. 자, 그러면 한꺼번에 세트로 대리인 자신의 직접이란 말이 생략돼 있어요. 직접 처리가 필요한 경우 이퀄 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성공 여부가 좌우되는 경우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지금 나온 거 사무 처리 주체가 누구냐가 중요한 경우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 싸잡아서 이게 아니라면 무승낙으로 가능하다. 묵시적 승낙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되죠. 이게 아니라면 묵시적 승낙으로 가능하다. 그러니까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분양 대행 업무는 사무 처리 주체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중요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무슨 승낙이 있어야 된다? 명시적 승낙이 있어야 된다. 그죠? 알쏭달쏭하죠? 그래요. 우리 판사라는 사람들이 쓰는 용어들이 그래요. 어제도 헌재 결정문 이제 그런 게 나오면 쭉 보는데 역시 문구 자체가 일반인들은 이해할 수 없게끔 알쏭달쏭하게. 네. 어떤 분이 저한테 이거 좀 해석해 달라고. 그걸 왜 해석하려고 그런지 모르겠어. 이건 요러요러한 의미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고. 알쏭달쏭하다고. 그렇죠. 이 말이 이게 뭐야 도대체. 아유, 그지 같아. 그래서 마지막 줄에 본인의 명시적 승낙이 없이는 복되는 선임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요게 명시적 승낙이 있어야만 되는 경우예요. 그게 아니라면 묵시적 승낙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아닌 게 아니라면 이걸로 가는 거란 말이죠. 그죠? 아휴, 저도 참 설명하는 저도 참, 네. 아유, 그지 같아. 어쨌든 그 3번을 좀 집에 가셨고 머리는 빙빙 돌아도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예전에 한번 이게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수험생들이 문장 해석하느라고 아주 경악을 한 적이 있죠. 자, 그런데 그건 다 둘째치고 이건 이제 천천히 이해하시고 이거든 아니든 대리인 자리에 직접죄가 필요하든 필요 없든 상관없이 본인이 명시적으로 금지했어. 그럼 복된 선임할 수 있다 없다? 없겠지. 그건 당연하죠. 이것도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본인의 명시적 금지가 있는 경우에는 복되는 선임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임의대리인 복인공고 책임 조문 120조, 121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4번에 보면 복대리인의 지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조문 기억하시면 돼요. 123조 1항과 2항. 1항은 본인이 본인의 대리한다는 걸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고요. 그죠? 자, 2항이 문제죠. 복대리는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해서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의미가 있는 게 본인이에요. 본인. 제3자에 대해서 동일한 권리 의무는 별 의미가 없고요. 즉 복대리는 제3자에 대해서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이거는 적용될 여지가 거의 없어요. 의미가 있는 게 본인이에요. 자, 이건 어떤 경우냐면 둘 사이에 수수료 계약이 있어요. 수수료 계약이 민법으로 따지면 위임 계약입니다. 일을 맡긴 사람을 위임이라 그러고요. 맡은 사람을 수임인이라 그래요. 그리고 수임인은 나중에 위임인한테 보수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렇게 선임을 했어. 갑이 병을 불러서
따로 이런 계약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긴다 그랬어요? 일은 뒤져라 병이하고 보수는 누가 챙기고 을이 챙기는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123조 2항을 만들어서 을이 갑에게 소임인으로서 보수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면 갑과 병사에 따로 계약을 한 적이 없다 하더라도 병도 을하고 마찬가지로 수임인의 지위에서 갑에게 보수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게 123조 2항의 취지가 됩니다. 그거 이해하시면 돼요. 자, 밑에 1번 본인의 대리인이고요. 복대리권의 범위 아까 말씀드렸죠.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 대리권의 범위보다 같거나 작아야 한다. 그 다음 3번 복대리인의 권리 의무. 그거 이해하시면 되고요. 거기 세 번째 줄에 나와 있죠. 예를 들어라고 나와 있죠. 그 예를 들어부터 마지막 보수 청구권이 있다까지를 딱 123조 2항의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쓸데없는 게 두 개가 나와 있어요. 하나가 4번. 복대리인도 또 다른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가? 복대리인이라고 부르겠죠? 아닙니다. 그냥 복대리입니다. 선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원칙 안 되죠. 왜? 얘는 언제나 임의 대리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복대리는 원칙적으로 또 다른 복대리는 선임할 수 없다. 단 예외가 있겠지. 어떤 경우? 본인 승낙. 그럼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복대리인도 또 다른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 즉 복대리인은 언제나 임의 대리인과 임의 대리인과 마찬가지로 복인권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죠? 5번은 나중에 표현대리 가서 볼 거예요. 복대리인의 행위에 대해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자, 마지막 복대리권의 소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복대리권의 소멸 사유 그냥 간단히 읽어보시면 돼요. 복대리권은 언제 소멸할까? 둘 중에 하나, 대리권이 소멸함으로써 소멸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복대리권만 소멸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복대리권만 소멸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요? 복대리인의 사망, 복대리인의 성년후기의 개시, 복대리인의 파산, 대리인의 숙권행위 철회. 그럼 복대리권만 소멸하는 경우도 있겠지. 다행히 아직까지 우리 시험은 복대리권만 소멸하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 적이 없고요. 그냥 복대리권이 소멸하는 사유를 고르세요. 이런 식으로 나온 적은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출제가 될지 모르니까 대리권이 소멸함으로써 복대리권이 소멸하는 경우와 대리권은 그대로 있고 복대리권만 소멸하는 경우로 나눠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2번 뭐라고 돼 있어요? 복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기의 개시, 파산. 이게 뭐예요? 복대리권만 소멸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복대리권 소멸 사유도 어떤 게 있는지 간단히 확인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리 행위하고 복대리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무권대리는 잠 줬다가 보겠습니다.